1994년 5월 3일, 저는 용인 자연농원으로 향하는 아침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평온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지요. 자연농원은 당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학생들의 소풍지로 크게 인기를 끌던 장소였어요. 아침부터 줄지어 서있던 버스들, 입구에서 풍선을 나눠주던 직원들, 그리고 설레는 눈빛으로 삼삼오오 모여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두 자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언니는 19살, 동생은 17살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며 자매를 키웠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동생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자매는 또래 친구들처럼 종종 주말이면 놀이공원이나 극장에 가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매는 부모님께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다고 말하고 나왔지요. 집을 나서는 순간만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농원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분비는 인파 속에서 자매의 마지막 흔적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목격자들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고 경찰의 초기 대응은 뒤늦은 후회로 남을 만큼 허술했지요. 실종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매의 가족은 무너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출일 수도 있다며 무심히 말했지만 부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사건을 직접 다루었던 취재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미제 실종 사건을 취재해왔지만 이 사건은 저를 유난히 오래 붙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평온했던 하루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지요. 실종이 발생한 지 24시간 안팎의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단서를 놓쳤고 목격자들의 기억은 빠르게 흐려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롭게 드러난 단서와 증언을 통해 당시의 진실에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저는 이제 그날의 기록과 증언을 되짚으며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족의 비극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1994년 5월 3일 오전 10시 무렵 용인 자연농원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는 나들이객들을 불러 모았고 매표소 앞은 북적임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저는 취재를 위해 이곳을 오갔지만 그날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 이토록 비극적인 실종 사건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매는 놀이공원 입구 근처에서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언니는 긴 생머리에 연한 분홍빛 셔츠를 입었고 동생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또래의 평범한 소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 목격자들이 이들을 보았다고 증언했지요. 일부는 자매가 롤러코스터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회전목마 주변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 1시쯤 자매는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한 중년 부부는 두 소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자매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이 시각을 실종의 분기점으로 보았지요. 자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는 늦은 저녁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두 사람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자매가 혹시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올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초반에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출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짙었고 특히 10대 청소년이 집을 나간 경우 잠시 집을 벗어나려 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망을 좁히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요. 실종 신고 후 24시간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경찰은 자매의 동선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목격자 진술을 정리하는 데에도 혼선을 겪었습니다. 놀이공원은 당시 CCTV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인파 속에서 특정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자매가 놀이공원 어디에서 사라졌는지는 확정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는 매일같이 놀이공원 근처를 헤맸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얼굴이 없냐고 물었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어요. 당시 현장에서 자매를 직접 보았다는 증언은 흩어진 조각 같았고 그것들을 모아도 명확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지역 신문에 짧은 실종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요. 다른 실종 사건들과 다르지 않게 취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단순한 가출로 보기엔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집에 특별히 불화가 없었고 가출을 암시하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의 돈도 그대로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날 자매가 집을 나서며 했던 마지막 말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입구, 롤러코스터 앞, 회전목마 근처를 차례로 돌며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실종의 흔적은 이미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저 화창한 날씨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 시점부터 가족은 경찰보다도 더 치열하게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새벽까지 인근 숙박업소와 터미널을 돌며 아이들을 찾았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을 채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추측만이 반복되었지요. 하지만 자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후 48시간 그리고 72시간이 지났을 때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정식으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가 늦어진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고 놀이공원 내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단서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난 뒤였지요. 저는 그때부터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며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 누군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파 속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그림자처럼 자매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사흘째, 경찰은 비로소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출로 치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주변 탐문에서도 자매가 계획적으로 집을 떠날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놀이공원 일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시점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따라다니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우선 놀이공원 내외부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자매가 함께 입장한 것은 분명하다고 증언했지만 그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놀이기구 운영 요원들도 비슷한 옷차림의 소녀들을 본 기억이 있다는 진술을 내놓았지만 인파 속에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했지요. 당시 놀이공원은 CCTV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구 일부와 관리동 근처에만 흑백 카메라가 있었는데 화질이 워낙 떨어져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자매가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경찰은 수동적인 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자의 기억은 모호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언론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에서 출발한 보도는 전국 일간지로 번졌고 방송 뉴스에도 짧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무게는 여전히 가볍게 다루어졌습니다. 용인 놀이공원 자매 실종, 경찰 수사 중이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부모가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대개 또 하나의 가출 사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부모의 표정과 행동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거라고 믿지만 지금 누군가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납치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자가출 가설을 우선시했습니다. 자매가 혹시 모르게 만난 누군가와 동행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었지요. 경찰은 놀이공원 주변의 교통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전철역까지 일일이 탐문했지만 자매를 봤다는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목격자들이 그날 오후 낯선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두 소녀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키가 큰 남자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신빙성을 판단하기엔 부족했지요. 경찰은 자매의 친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언니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비교적 차분한 성격이었고 동생은 활발하지만 특별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가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매가 최근에 특별히 연락하던 남자나 수상한 인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역시 원만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도 사건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점점 더 관심을 거두었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자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인 오후 1시 이후 단 한 사람도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을 되짚기 위해 놀이공원 개장 시각부터 폐장까지의 시간대를 구분하여 목격자들을 정리했지만 자매의 동선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사라진 듯 끊어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재촉했고 아버지는 밤마다 인근 야산과 도로변을 헤맸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시달렸던 것이지요. 저는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방을 열어두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켜두고 이불을 정리해 두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애들을 찾아주세요. 그 절규는 경찰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실종 발생 한 달째가 되었을 때 경찰은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에서 미제 사건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때까지 확보된 것은 희미한 목격담 몇 가지와 자매의 평범한 일상 기록뿐이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지역 사회도 이 사건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 사라진 그 공백만이 남았지요.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묻히는 게 아닐까 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국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언론이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부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전화 한 통,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두 소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를 거예요. 그 말은 곧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1994년 5월 3일. 그날의 시간표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종된 두 자매가 놀이공원에서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 우리는 수많은 증언과 단편적인 기록들을 모아 당시의 행적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지워진 그림 위에 희미한 선들을 다시 긋는 작업 같았지요. 자매는 아침 9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두 아이를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와라라고 말했지요. 언니는 차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생은 금방 올게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습니다. 당시 가족에게 그것은 평범한 인사의 한 조각일 뿐이었지만 그 말은 자매가 남긴 마지막 육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전 10시 자매는 놀이공원 매표소 앞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자매가 나란히 서서 표를 구입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현금을 건네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동생은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그저 평범한 소풍의 시작에 불과했지요. 오전 11시 무렵 몇몇 목격자들이 자매를 롤러코스터 대기줄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이야기하는 듯 보였는데 주변의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동생이 언니에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명 즐거워 보였지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자매는 회전목마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아이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북적이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자매를 봤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부터 이상한 공백이 생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언니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동생이 혼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오후 1시 사건의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자매가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마치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고 잠시 후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자매의 발자취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놀이공원 입구와 주변 정류장을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자매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내부 직원들도 자매의 모습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기울어 가던 그 시간대는 온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매가 인파 속에서 흔적 없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매표소 출구에서는 재입장을 통제하기 위해 손목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자매가 퇴장했다는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공원 안에 남아 있었다는 단서도 없었지요. 경찰은 혹시 몰래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정문 외에 다른 출구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놀이공원은 수많은 가족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종이 발생할 만한 공간으로는 화장실, 인적이 드문 산책로 혹은 주차장 주변이 거론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들을 수색했지만 뚜렷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이유를 설명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공백의 시간을 자주 떠올립니다. 오후 1시 이후 자매는 도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혹시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따라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은 인파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요? 당시 놀이공원 내에는 외부에서 온 낯선 인물들도 많았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특히 이 부분에서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쉽게 따라갈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날만은 그렇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마다 아이들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화장대 위에 놓인 빛, 책상 위에 펼쳐진 교과서,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 하나. 모든 것이 그날 아침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지요. 이후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시 놀이공원 근처 상점에서 근무하던 한 점원이 조심스레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녀 둘이 어떤 남성과 함께 서 있는 걸 봤어요. 정확히 그 두 자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차림이 비슷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 증언 역시 뚜렷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경찰은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4년 5월 3일 자매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후 1시를 끝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웃고 떠들던 평범한 소녀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누구도 그들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사건을 미제로 남긴 가장 큰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1994년 5월 말 경찰서 접수 창구에는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목소리는 일부러 낮추려는 듯 떨려 있었지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자매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데리고 갔습니다.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했지만 이미 공중전화였고 주변을 수색해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시 담당 수사관들은 이 제보를 장난 전화로 기록했지만 가족은 달리 받아들였지요. 어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본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요. 그 후로도 비슷한 제보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 여름, 한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진술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자연농원 산책로 끝자락에서 여학생 둘이 낯선 남자와 함께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인상착의는 흐릿했습니다. 키가 크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2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는 정도였지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였어요. 1995년 초 사건 발생 약 8개월 후 다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농원 근처 오래된 창고를 찾아보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창고는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였고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결국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았지요. 1996년 봄. 이번에는 용인의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경찰은 현장을 수색했지만 산은 너무 넓었고 울음소리의 근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는 언론에 짧게 보도되었지만 곧 잊혀졌습니다. 가족은 이러한 제보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지만 경찰은 점차 무심해졌습니다. 증거 없는 제보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넘어가곤 했지요. 하지만 제보의 패턴에는 미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매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1999년 여름 한 통의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고 떨리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아직도 두 사람을 못 찾았나요? 경찰이 자세한 진술을 요구하자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놀이기구 쪽이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분명히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후 전화는 끊겼습니다. 발신지는 이번에도 공중전화였고 구체적인 진술은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보들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확증으로 이어지지 못했지요. 하지만 가족과 일부 탐문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런 제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매가 단순히 길을 잃거나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 기록 속 제보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20년 뒤 재수사가 이루어질 때 이 제보들은 다시 불려나오게 되지요. 당시에는 모호하고 불확실했던 목소리들이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건드린 단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보들은 묵살되었을까요? 혹은 의도적으로 묻혔던 걸까요? 사건의 그림자는 그렇게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매의 실종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미해결 사건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의문이 드러납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비밀스러운 제보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모순들이 있었지요. 사건을 둘러싼 퍼즐 조각은 맞춰지지 않은 채 오히려 새로운 수수께끼만을 남겼습니다. 첫째,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사건 당일 자매를 보았다고 말한 목격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술들은 서로 어긋났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소녀가 단둘이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했지요. 심지어 누군가는 오후 4시 이후에 자매가 유원지 바깥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목격자는 그 시각에 동물원 인근에서 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매는 동시에 두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지요. 결국 어느 증언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착오인지 가려내지 못한 채 기록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보의 방향성. 사건 직후부터 들어온 제보들은 놀랍게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매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경찰은 이를 단순한 추측이라 치부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의 흐름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실질적 증거 없음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제보를 배제했습니다. 과연 단순한 무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무시였을까요? 셋째, 수사의 맹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자매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은 오후 2시 30분 무렵이었지만 이후의 행적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유원지 출구 CCTV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별다른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유원지 직원, 상점 주인, 노점상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지요.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일부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경찰이 와서 묻긴 했지만 성의 있게 듣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마치 의례적인 절차처럼 보였지요. 넷째, 언론의 침묵.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 단 한 차례 짧게 실렸을 뿐 전국적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실종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의 사건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묻혔습니다. 단순히 언론의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사건의 확산을 막으려는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가족은 오랫동안 이 점을 의심했습니다. 다섯째, 창고 제보의 처리. 익명 편지를 통해 알려진 자연농원 근처 오래된 창고는 경찰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단 하루만 형식적으로 수색하고 철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혹시 다른 단서라도 나왔을까요? 경찰 기록에는 그마저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의문점들은 하나의 공통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자매는 단순히 길을 잃거나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그 누군가의 의도 속에서 발자취가 지워졌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지요. 그러나 경찰은 이를 범죄 가능성으로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사건은 실체 없는 소문과 모순된 증언만을 남긴 채 시간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묻힌 단서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지요. 재수사. 2014년 봄, 사건 발생 20년이 되던 해에 이르러 자매 실종 사건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지요. 한 방송사의 미제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당시의 기록과 가족들의 호소가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지역 신문 속 짧은 기사로만 묻혀있던 사건은 그렇게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수사의 필요성은 즉각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반성이 흘러나왔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집요한 요구가 힘을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20년 동안 제 아이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재수사의 시작. 2014년 6월 경찰청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철 속에는 당시의 목격자 진술, 현장 수색 기록, 그리고 흐릿한 몽타주까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편적이었고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제보 기록은 누락되었거나 수사일지와 맞지 않는 날짜에 기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동 수사에서 사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지요. 팀은 우선 목격자 진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당시 자매를 봤다고 한 부부, 놀이기구 근처에서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방문객, 그리고 산책로에서 두 소녀가 사라지는 듯한 장면을 보았다는 증언까지 각각의 진술을 교차 검증했어요. 그 결과 오후 2시 30분 이후 자매의 행적이 끊긴 것은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단서. 재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자연농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어떤 남자가 직원 휴게실 근처를 서성이던 게 기억납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두 소녀가 뒤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실종 사건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진술은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처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매는 실종 당시 단순히 유원지 내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또 다른 발견은 경찰 기록 속 누락된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1994년 5월 사건 직후 현장 근처에서 찍힌 사진 중 일부가 보관 창고에서 발견된 것이지요. 흐릿하지만 두 소녀와 비슷한 차림의 인물이 낯선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시간 기록은 5월 14일 오후 2시 40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했고 사진이 사건 당시 수사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재수사의 난관.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졌고 증거는 훼손되거나 사라졌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확보된 물적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매가 사용했던 개인 물품이나 옷가지 일부를 다시 분석했지만 새로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또 남아있는 증언들은 서로 엇갈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왜곡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사팀은 실종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 나온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가족의 목소리.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족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픔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찾지 못한다 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억울한 세월을 끝낼 수 있지요. 재수사는 그렇게 또 다른 장벽 앞에 멈추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매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후 다양한 가설과 추측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고려하면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했지만 정황과 제보,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몇 가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납치 가능성.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매를 데려갔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자들은 두 자매가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고 익명의 전화와 편지 제보 역시 두 소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요.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진은 흐릿했지만 두 자매가 특정 인물을 따라 이동하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과 과거 제보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 자매가 실종된 장소가 자연농원처럼 관광객이 많은 유원지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일부 목격자가 인근 창고나 산책로 주변에서 이상한 남성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은 범죄 조직 연루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설은 단순 납치와 달리 사건의 계획성과 치밀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누군가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노렸다면
초기 수사에서 놓친 단서나 현장 증거가 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가족과 재수사팀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지역 내 범죄 기록과 유사 사건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셋째, 우발적 사건 은폐 가능성. 일부 전문가와 수사관은 자매가 실종 당일 우발적인 사고를 겪고 사건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 내부나 주변 산책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목격자나 관련자가 이를 숨기고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가설이지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일부 제보가 누락되었으며 초기 사진과 진술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넷째, 가족 혹은 지인 연루 가능성.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설은 자매 주변 인물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족과 가까운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 당시 증언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과 일부 목격자의 혼동 가능성은 이 가설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설의 공통점. 모든 가설은 공통적으로 자매가 단순히 길을 잃거나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행적이 끊겼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팀은 각 가설을 엮어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여전히 단정할 수는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매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가족과 수사관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했지요. 결론적 정리. 가설을 통해 드러난 것은 사건의 복잡성과 미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와 가능성이 얽혀 있는지였습니다. 단순 실종에서 시작된 사건이 누군가의 의도, 우발적 사고 혹은 은폐된 진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지요. 이 가설들은 이후 사건의 여파와 자매의 행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재수사 과정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매가 실종된 1994년 5월 이후 가족의 삶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일상 속에서 늘 공허함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지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저녁마다 집 주변과 유원지 근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연락해 올까를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는 긴장과 기다림 속에서 가족은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상실감이 자리했습니다. 가족의 변화. 실종 이후 가족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과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찾기 위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고 주변 주민들과 연락망을 만들며 탐문 수사를 이어갔지요. 친구들과 학교, 그리고 동네까지도 수차례 찾아다니며 목격담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가 고갈되면서 가족의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두 딸을 기억하며 작은 제사를 지내거나 사진을 바라보며 안부를 묻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끊임없는 기다림과 상실감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반응. 자매 실종 사건은 지역사회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건 초기의 일부 주민들은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주변 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외출시키는 것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자연농원은 사건 이후 경비를 강화하고 안전지침을 마련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지역 언론은 초기 단신 보도를 끝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전국적 관심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재수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실종 사건의 존재가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재수사 이후 변화.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족과 주변 인물들은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재수사팀은 초기 수사에서 누락된 증언과 자료를 새롭게 분석했고 일부 목격자의 진술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 자료와 익명의 제보 역시 재검토되었으며 사건 당시 목격되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새롭게 주목받았지요. 재수사 결과 자매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을 바로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진실을 확인한 셈이었지요. 20년의 세월 동안 가족이 겪은 상실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절망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수사와 미디어의 관심은 가족에게 외부 세계와 연결될 기회를 제공했지만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찰 역시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 실종으로 치부되는 사건도 외부 요인과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지요. 사건 이후 유사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과 기록 관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매의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사건 처리 방식 그리고 인간의 기다림과 상실이라는 깊은 여운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감추기에는 충분했지만 그 세월만큼이나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었지요. 20년 후 드러난 진실.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2014년 재수사와 언론 조명은 자매 실종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궁 속에 묻혀있던 단서들이 다시 검토되면서 그날의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지요. 재발견된 사진과 증언. 재수사팀은 당시 자연농원 근처에서 찍힌 사진을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흐릿한 이미지 속에는 두 소녀가 낯선 남성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고 그 시각은 1994년 5월 14일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진이었고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자매가 의도적으로 따라간 듯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지요. 또한 사건 당시 근무했던 직원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재검토되면서 여러 목격자들의 기억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소녀가 특정 인물과 함께 창고 근처 산책로로 이동했다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당시 경찰이 장난 전화로 처리한 익명의 제보 또한 재평가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납치 가능성의 확인. 재수사 결과 자매는 실종 당시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외부 인물에 의해 의도적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낯선 남성의 존재와 이동 경로, 그리고 비공개 제보까지 종합하면 계획적인 납치 사건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지요. 다만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때문에 범인의 특정과 동기까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남성의 신원과 사건과의 연관성을 추적했지만 증거 부족과 기억의 왜곡으로 인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지요. 사건의 재조명과 사회적 반향. 재수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미해결 납치 사건으로 재조명된 것이지요. 이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는 초기 수사 부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유사 사건에 대한 예방과 초기 대응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오랜 침묵을 깨고 사건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농원 주변은 안전관리가 강화되었고 실종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재정비되었지요. 가족과 수사팀은 과거의 누락된 기록과 제보들을 재검토하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심리적 결말. 가족에게 20년 동안의 기다림과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최소한의 진실을 확인한 것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행적이 끊겼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되찾을 수는 없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었지요. 또한 제보와 목격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묻힐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자매의 행적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의 재조명은 미스터리 다큐가 기록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진실을 감추기에 충분했지만 그 세월만큼이나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역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로써 1994년 5월 용인 자연농원에서 사라진 두 자매의 실종 사건과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대한 서사는 마무리됩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의 부분을 남겼지만 가족과 사회가 마주한 현실, 그리고 기다림과 재수사의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